우리 지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저는 유철미입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죠. 이슈 길잡이. 네, 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의상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네. 벌써 한여름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날씨죠. 그렇죠. 네, 5월부터 겉옷을 벗었습니다. 네, 30도가 넘는 날이 이어졌었고, 맞습니다. 6월도 계속 덥고 더운데, 근데 우리 전 국민들이 옷도 가벼워졌지만 다른 부분도 가벼워졌잖아요. 예, 사실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대형 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가서 이렇게 장을 보게 되는데 예전하고 달리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그렇죠. 오히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좀 굉장히 적을 정도로 좀 많이 바뀌었죠, 풍경이.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저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코로나19가 발병된 이제 한 3년 4개월 만에 40개월입니다. 40개월. 네. 40개월 만에 이제 여러 가지 격리 의무도 좀 해제가 되고 마스크도 좀 가벼워졌는데 좀 소회가 어떻습니까, 정상 기자? 네. 사실은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코로나 발병 초기 그리고 한 2년여간에 걸쳐서 대유행이 계속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하더라도 뭐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그렇죠. 감기약 대란이라든가 심지어 안타까운 사건인데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이미 1,200명이 넘는 그렇죠. 그 환자들이 이렇게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화장장 대란까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요즘에 그 피부에 좀 와닿는 부분이 마스크를 벗게 된 게 아닌가, 좀 더 그 일상 회복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피부에 와닿죠.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득한 먼 얘기 같은데 사실 뭐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요. 근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근데 중요한 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마스크 공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저도 초창기 때 마스크 공장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마스크 대란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한때 예를 들어 뭐 전주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그때 초창기에는 서너 개 정도밖에 없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최대 35개까지 마스크 공장이 신설이 되고 가동되고 풀가동 상태였죠. 그런 상태였는데 안타깝게 최근 올 들어서 보니까 5곳 정도는 이미 폐업을 했고요. 문을 닫게 됐고 그리고 4곳 정도는 장기 휴업 중인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완화되고 지금은 이제 병원급 이상만 착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줄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집집마다 그동안 사놨던 마스크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코로나 엔데믹 풍토병화 됐다고 하죠. 엔데믹 접어들었는데 사실 뭐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직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뭡니까? 아마 5월 말일이었죠. 5월 31일 날 새벽에 아마 뉴스들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봤어요. 예, 저도 이제 그 가족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전화 돌리고 좀 한바탕 큰 소동을 겪었었는데 바로 북한에서 발사한 그 우주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발사체가 발사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낙하 지점이 우리 전북 앞바다였다라는 게 아마 더 큰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만 이 경보 문자, 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건데, 근데 정작 이 우주 발사체의 어떤 뭐 일단 분리된 것들, 뭐 페어링 된 것들, 뭐 그런 이제 잔해물들이죠. 잔해물들이 우리 군산 앞바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어청도 서방 200km 정도, 뭐 공해상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던데, 정작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문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어청도 서방,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지 않습니까? 어청도 서방 한 200km 해상 정도라고 하는데. 체감하기는 좀 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청도를 생각해 보면 또 군산에서 한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연안 여객선이 다니고 어청도 앞바다로는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또 여객선도 다니는 코스이고 많은 어민들이 또 거기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작 발사체에 잔해물들이 떨어진 군산 내지 전북 지역에도 경보가 좀 발령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픽은 뭡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산업계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한테도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그 이른바 그 K배터리 단지 그 특화 단지라고 그러죠. 2차 전지 정부가 지금 공모한 그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 경쟁이 뜨겁게 후끈 달아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는 사실 정부가 꼽은 미래 3대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특화 단지를 정하겠다 하는데 전국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도 사실 도전장을 내밀었죠. 맞습니다.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새만금을 후보지로 내세워서 응모를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충북, 오창, 그리고 경북, 포항, 상주, 그리고 울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파전 양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새만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요즘에 새만금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뭐 기업 유치를 했다,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새만금은 이미 LG화학 그리고 SK온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잘 알려진 대기업들이죠. 이런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3개사가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이미 총 7조 원대에 달하는 그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또 일부는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다른 지방하고 달리 새만금은 언제든지 대규모 그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점이 강점이다 보니까 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고요. 다만 아까 그 후보지들 중에 집권 여당인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이죠. 바로 울산. 울산이 같이 응모했다는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워낙 요즘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충전 방식의 전지,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1차 전지라고 하고 충전이 가능한 건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요즘엔 전기차 수요나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 뭐 그런 게 워낙 많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량이 엄청 많아서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2차 전지 부분에서는 2위라고 해요. 중국 다음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미래 먹거리가 또 되지 않을까. 만약 유치가 된다면 한번 지켜보죠. 다음 픽은 어떤 사건인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전주의 한 식당 안 모습입니다. 술자리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행들이 자리를 피합니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이야기 도중 갑자기 소주병을 들더니 맞은편 남성을 내려칩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고통스러워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9월 말 전북대학병원 교수 A씨가 전공의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단독 입수한 영상을 보면 폭행 교수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당시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도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소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치는 행위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둔기를 이용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58조 2항의 특수상해 또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저희 사이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혹시 정 기자도 보셨습니까? 네. 저도 좀 다소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 즈음해서 저도 그 병원을 좀 진료차 이용했던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또 소주병으로 폭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분됐습니까? 그 해당 교수 일단 그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한 상황인데요. CCTV 분석 결과 폭행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경찰 측은 이제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가 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공의가 병원 측의 대처에 또 불만을 품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이 교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까지 가게 맞습니다. 되고 검찰에서 이 사건이 송치가 된 건데 국립대학교라는 곳에서 그런 대학 교수가
도덕적으로 진짜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한 교수가 앞으로 의대 안에서 사람을 고치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실 당시에 더 논란이 됐던 거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측의 어떤 대처였죠. 네네. 맞습니다. 그 당시 물의를 일으킨 교수 같은 경우 대학 측으로부터는 사실상 그 병원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겸직 금지, 겸직 해제, 그리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병원 측으로부터는 직무정지 6개월간의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단락 될 것처럼 됐었고, 또 피해자도 당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대학 측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예. 따라서 이분이 징계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복직 처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후학들이 또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주목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평 시간입니다. 전북일보 정윤석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준비한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정 기자, 먼저 첫 번째 만평 볼까요? 야, 이게 호랑이 밝았죠? 그리고 이게 요즘에 굉장히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5년간 1,000억, 와,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한 개 학교당 5년간 1,000억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언뜻 보면 지방대 살리기 위한 하나의 뭐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 같다, 지원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들은 여기에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원을 선택받지 못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폐교 위기에까지 몰릴 거다, 경쟁력을 상실해서 자연 도태될 거다라고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아 보이긴 하지만 1위부터 30위까지 아니죠. 상위 30%에게만 지원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전라북도에서도 총 9개 대학이 이제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요. 예비 지정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이것도 보고 신청을 하고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네, 다음 만평은 이거 그 정수학 기자도 기사로 자주 다루는 내용 아닙니까? 네. 선물 상자가 있는데 선물 상자에 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내년 1월이면은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죠.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거푸장은 지금 화려하게 법안은 특별법은 제정은 됐는데 거기에 담아낼 특례안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석 기자도 기사를 썼던데 전북부터 특례안 59% 빨간불 그런 기사로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하고 이 특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손살을 일치고 있다더라.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수용 의사를 표현한 특례는 8%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이게 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데 이름만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선물 박스를 조금씩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신 만평은 저희도 한번 앞서 언급했는데 재난문자 오발송을 현재 경제난에 비유한 만평입니다. 자, 이 내용 사실 뭐 위기 문자든 경보 문자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든 달갑지는 않죠. 네, 그렇죠.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장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죠.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 것 같다.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종신문에서 우리 정석 기자 월급을 좀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이번에는 메인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요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요. 당장은 수산물 먹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또는 이거 사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전남 영광에 한빛 원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고창뿐만 아니라 부안, 정읍, 또 심지어는 전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우리 원전 인근 지역의 방제 대책 등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정석 기자 계속 나와 있고요. 네, 가까워서 좋습니다. 부담스럽네. 좀 부담스럽죠.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지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 이쪽 전라북도 의회의 김성수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문전 처장님. 네. 우리는 보통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또 일본에서는 이건 처리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는 또 처리수라고도 네. 용인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요.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오염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네. 그 핵 연료봉이 녹아내렸어요. 네. 근데 이 연료봉이 계속 뜨거운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그 열을 식혀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들이 이제 오염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이제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결정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네. 동의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정확하게 오염수인지 조금 몇 가지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중에 그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해서 물을 알프스라고 그거를 해서 네. 희석을 하겠다. 네. 농도를 희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방사성 물질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오염수이죠. 네네. 처리수가 아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자력 기술원에서 해양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가 나와요. 네네. 그 조사는 2011년부터 했거든요. 네. 후쿠시마에 있는 표층에 있는 해수, 우리나라의 표층에 있는 해수, 네. 이게 비교를 했을 때 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류로 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네네. 뭐냐면 그 일본의 어류와 우리나라 어류를 비교해 봤더니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표층에서 봤을 때는 4배 차이지만 실제로 어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반응도는 네네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 미치는 영향도 100%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이거는 오염수가 맞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희석해서 방류한다는데 뭐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 좀 네. 좀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농도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방사능 총량은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예, 이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네. 거예요. 어차피 뭐 희석해서 방류한다 그러면 이게 총량이 낮아지는 그런 것도 네. 아니니까요. 네. 김 의원님, 네. 이 문제 그 우리가 해양 투기라고 사실은 부르고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의회선에서 또 뭐 성명도 발표하고 하셨죠. 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로 봐야 되겠고 네. 뭐 본인들은 방출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이 쓰레기와 같은 것을 바다에 무단으로 이제 투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투기를 하지 마라라는 네. 결의안 채택도 했고 또한 얼마 전에 이제 시찰단이 그렇죠. 다녀왔잖아요. 그 시찰단이 어떤 권한도 없고 사실상 명분을 주기 위한 시찰단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찰단도 파견하지 마라. 그걸 철회하라는 촉구를 이제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하는 결의안을 좀 채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뭐 원전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역구가 고창이세요. 그렇죠. 네, 고창.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창은 어찌됐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좀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전라북도에서는 고창만큼 민감한 데가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한빛원자력본부가 영광에 있긴 하지만 네. 벌써 한 37년 정도 가동이 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157cm에 되는 그 공급, 이 원자로의 벽의 두께가 한 160에서 170 사이니까 네네네. 사실 거기가 이 공극이 157cm가 발생했다는 것은 불과 10cm도 안 되는 네네. 이 벽으로 이 방사능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엄청난 그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빛원전에서는
계속 주민의 불안감은 부식시키지 않고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여서 고창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남 영광에 있잖아요. 네. 뭐 지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고창인데 왜 그래 고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비도 원전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고창이? 한 반경 5km 이내 이제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일대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한 비상계획구역 30km 이제 원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면적과 인구를 따져보면 사실 전라남도보다 전라북도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 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 경계만 있지 사실상은 이 전라북도가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게 원전이라는 게 국가 중요 시설이다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광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바닷가 쪽으로는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창에서 바닷가에서 보면 원전의 원자로가 보입니다. 그걸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 주민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방사능이라는 게 행정 경계라 해서 여기를 못 넘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 불다 보니까 한비선전에서 방사능 유출됐다 그러면 정읍까지 가는 건 불과 9시간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아닌 정읍이 영향권에 드는데도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정작 그 영광 군민들은 시설을 못 보는데 고창 군민들은 원전 뷰를 보고 계신다. 고창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한비선전 얘기 좀 또 하죠. 자, 이 사안이 계속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갈등 사안처럼 이상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런 판이죠. 지금 입씨름이 여야 간의 입씨름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예컨대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야 괴담 수준의 여론을 선동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뭐 이런 그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 측 국민의 힘이야말로 야당 때는 반대하더니 지금 와서 전향적인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이게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그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 갈등인데 이 사안은 우리 의원님 정치인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고, 이게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갈등으로 빚어질 사안인가 좀 한심하기도 한데요. 자, 최근에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 조사를 벌였잖아요. 결과가 발표됐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저희는 주장을 했고 안 된다 주장을 했었는데,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10%는 찬성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좀 국가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당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피에 의뢰해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전 국민의 5%.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는 흔히 말하는 이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들도 많은 부분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목할 만한 건데요. 정치적 성향도 좀 물어봤어요. 저희가 보수냐, 진보냐 물어봤는데요. 보수인 부분에서 봤을 때 반절 분들이 반대한다. 방류하는 거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고요. 당연히 진보는 80% 이상이 반대를 했고요. 근데 여전히 그 보수 성향 안에서도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의미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뭐 이게 정책 사안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설문 결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린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진보와 보수 정권이 잡았기 때문에 보수의 정책이 보수의 국민들한테 이 국가적인 정책이 이득이 되고 또 자기들이 유리한 점을 갖는 건 좋지만, 그건 정부의 정책이고 이런 오염수와 관련된 피해는 사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면 안 되거든요. 보수가 오염수 방출을 허용한다고 해서 보수가 피해를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국민들의 관점, 또 80%가 이제 반대하는 관점에서 좀 정부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방사능이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 처장님, 네. 2013년에 뭐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엄청 높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았고 이제 아이들 먹거리 의미에서도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그러니까 중요한 활동을 했던 게 뭐였냐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그다음에 모든 수산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네. 그리고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을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안 됐다가 네. 다시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본에 있는 수산물이 안 들어오게끔 되었는데 그렇죠. 후쿠시마산 네. 그 외 지역은 다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본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8개 현을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후쿠시마 현에서 나온 세슘 농도가요. 네네. 검출률이 일반 그 일본에 나오는 거하고 7배 차이가 나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열어졌을 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사되거나 이력제나 표기제가 잘 안 되면 실은 우리가 방류수 오염이 되거나 안 되건 간에 이것들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비책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시찰단 방문하고 나와서 일본에서 수산물 그렇죠. 수입해라 뭐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좀 염려가 그래서 더 큽니다. 의원님, 네. 뭐 식재료도 식재료인데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고창 같은 경우는 농산물 등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고창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에게 공개나 이런 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수산기술연구소가 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네. 또 여러 가지 시류에 따라서 강화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과 유판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조사 건수를 늘리고 중금속이나 이제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부분도 새로 추가를 하겠다 이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원전의 그 오염수를 해양 방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해서 방사능 검사를 좀 더 확대해서 좀 하겠다라고 지금 수산기술연구소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륙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둔감하거든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운 부분 한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자꾸 이제 환비던전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고창의 어떤 문제로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안타까운 게 있지만 방사능이라는 게 한번 유출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고창에서도 이제 방사능 방제 훈련을 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 이제 고창 기초지자체의 주관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전라북도 주관으로 하는 게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이게 3가지가 있고요. 지난 이제 5월 31일에도 고창군 주관으로 이제 방사능 방제 주민보호 집중 훈련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유출이 됐을 때 주민의 대피 요령 등의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대책본부도 만드는 이런 매뉴얼들 훈련을 좀 실제로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지만 그래도 방사능이 한번 터졌을 때 모든 도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면 대규모 사건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훈련만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 좀 궁금한 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태는 벌어지면 안 됩니다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자, 두 분은 어디로 대피하십니까? 먼저 의원님. 저희 이제 보통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은 뭐 그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피소가 있긴 한데 딱히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대피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모든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학교라든지 여러 체육관에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가지고요. 그래요. 의원님은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는데 진두지휘 하셔도 뭐 그러긴 하지만 뭐 물론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책임감 있게 행동은 하겠지만 진짜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좀 어디든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앞서서 우리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발사체 때문에 문자만 하나 이렇게 잘못 가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요.
그 처장님. 네. 만약에 우리가 방사능 사고가 날 경우에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해야 될 방제 물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디 보관돼 있습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아니면 군청 이런 데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지난번에 한 지자체에서는 그 요오드 있잖아요. 갑상선 때문에 이제 방사능 누출이 됐을 때 바로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오드 아무튼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비를 해야 되는데 유통기간이 지나서 약간의 구멍,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지난 상황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관리해서 지금은 우리가 좀 소홀하다, 허술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받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그게 공감이 됐던 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매뉴얼을 계속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고창 주민만이 아니고 그 정읍 주민, 부안 주민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도 분명히 우왕좌왕할 거거든요. 분명히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겠죠. 하지만 한국은 면적이 좁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네. 사실 톡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원전 안전한데 너무 불안감 부추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고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체르노빌이 터질 줄 알았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강력한 해일에 의해서 터질 줄 알았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요오드 용액도 그렇고 이거 가정에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있습니까? 아마 너무나 일반 시중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네. 약품일 거고요. 네. 사실 안타까운 게 네. 반경 이게 그 비상조치 구역이 당시에는 네네. 그 5km 정도로 좁혀져 있었죠. 굉장히 좁혀져 있었는데 10km. 예, 10km로 있었는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30km로 확대한 네네.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방사능 퍼지는 면적이 최소 30km 정도는 되더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10km 내지 이 정도가 아니더라 해서 30km까지는 확대했는데,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절에 따라서도 이제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아까 단순히 그 뭐 바람을 타고 방사능이 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동하는 아까 그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도 번질 수가 있고 토양 오염, 그다음에 물 있죠. 네네. 강이라든가 식수. 천을 따라서도 또 흐를 수도 있는 문제들이 네.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단순히 이게 고착 문제로 봐야 할 거냐, 아니다.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최소한 전국 네. 단위에서도 이런 그 방제 훈련이라도 네네네. 해서 매뉴얼들을 좀 익히고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이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요. 당장 저만 해도 만약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 다 시민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게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기존 10km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30km로 3배 정도 늘어났긴 합니다만 그 외 지역에는 사실은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지원도 사실 제외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광,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고창이나 전라북도, 부안, 정읍에는 지원세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창 같은 경우가 5km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장 많이 가깝게 인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지역 자원 시설세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는 그럼 알아서 대비해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초창기 때도 이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원 시설세 빨리 마련하게 해라. 법제화 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지원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꼭 이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뭡니까? 저도 선생님이 고창 선생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업이 세무사기도 하니까. 예. 세구나, 세. 전문가가 여기 계셨구나.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예. 그 원전 소재지에 있는 도에 이제 이 발전소가 발전하는 양에 따라서 도에 납부하는데 보통 이제 원전을 기준으로 하면 1kW 시당 1원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1원이라고 하면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도세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다 한빛원전은 납부를 하고 전라북도에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지난 6년간 한빛원전이 전라남도에 납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2,100억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고창이 접해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한 푼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재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우리 문재인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이제 저희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께서 네.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를 해라.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원전 소재지는 1원씩을 내면 적어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는 0.5원씩은 납부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정 발의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배분의 불균형,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비던전의 불안감을 원전이 있는 동안은 불안감은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평등은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원전 동맹 시군 간에 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 근데 전남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많이 원전 소재지 이제 23개 원전 시군이 있지만 또 원전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그 시군들은 또 딱히 좋아하지는 않죠. 자기들이 그렇죠. 가져가야 될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런 논리도 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이제 특히 상하면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곳의 주민의 어떤 소통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도 영광과 고창은 한 9대1 정도 됩니다. 거의 뭐 고창에는 안 온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좀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 기자. 네. 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들, 지자체끼리 같이 합동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최근에 전국 원전 인근적 동맹 23개 지자체 이런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는데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잖아요. 최근에 뭐 김관영 지사도 이거 서명을 한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 릴레이식 전국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김관영 도지사도 며칠 전에 그 SNS에 인증샷도 올리고 해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원전 동맹 지자체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그 관계법상 안전대책을 세우는 거는 지자체 책임으로 지금 몰아놓고 실제로는 그 원전이 있는 소재지 지자체 외에는 그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따라서 책임만 주고 재원을 안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도 달라. 그러면 얼마를 줘야 할 거냐? 이미 이런 법안이 그 20대 국회 때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는데 그래서 약 한 4년 만에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각 지자체별로 연간 한 300억 정도를 지원해주면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법 개정이 추진됐는데 이게 부결이 됐거든요. 어렵게 통과를 못했던 거죠, 본회의를.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줄여서 현실성 통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100억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봐서 지금 법안이 아마 그쪽으로 지금 원전 동맹 지자체들도 요구하는 게 100억 최소 일단 100억부터 시작하자 연간 한 개씩다. 그래서 지금 관계 법률을 그쪽으로 좀 개정하는 쪽으로 좀 지지하고 힘을 모으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이 세무사시기 때문에 본업이 그 원자력 안전교부세 관련돼서 좀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이제 방금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계속적으로 10km에서 30km로 확대가 되면서 고창군 전역과 그리고 이제 부안군의 일부가 들어가 있죠. 근데 계속 의무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너희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책임을 져라.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방호훈련 관련해서도 국비가 1억 1천만 원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사업과 그 보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예산, 바로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그래서 신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의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배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주라. 이제 이런 게 바로 원자력 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전대책은 지자체는 세워놓으라고 해놓고 니들 돈으로 하면 안 그래도 지자체들이 재정이 어려운데 쉽지 않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의원님 하나 더 이건 아직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만 얼마 전에 한빛원전에 이제 한빛원전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그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연료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에 속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없죠. 그만큼 이게 안전하게 이 반감기가 이루어지는 뭐 예를 들어 수백 년을 보관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 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핵 연료 저장 시설이라는 곳을 그냥
원전 주변에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원전도 받아서 이제 겨우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죠. 언제인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긴 그렇지만 물론 부안군에서도 관련돼서 핵폐기장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그렇죠. 컸을 때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한빛원전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한빛원전 부지 내에 지금 건립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늘 그랬던 모양 그대로 한빛원전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은 다 무시를 합니다. 전혀 대안이 없고 또한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2030년이 되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영구 저장 시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곧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꼭 받아들여 주라라고 여러 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요즘 이제 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다시 한빛원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강하게 좀 대응을 같이 왜냐하면 전라남도와 고창군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소규모 지자체가 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도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고창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절차를 오픈을 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고 주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라 이런 게 지금 고창군의 의견입니다. 소장님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영구 저장 시설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 원전이 몇 개인데 이게 원전이 가동이 이제 폐로가 되면 이 핵 연료봉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큰 문제죠. 맞아요, 큰 문제고 이 문제도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해서 뭐 공론화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많이 관심을 달라고 했지만 실은 눈앞에 와야 이게 다들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불평등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또 핵폐기물 때문에 또 힘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중함. 그다음에 서울은 편안하게 전기를 쓰고 있고 그 인근 지역도 편안하게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그 한빛원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빛원전이 뭐 공극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게 꽤 오래된 원전이죠. 그렇죠. 37년 정도 운영을 했죠. 지금까지. 근데 당시에 건립을 할 당시에 한국형 원자로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겨울 이제 공기를 좀 단축해야 되고 또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부실 시공 또한 이제 겨울철 타설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공기를 단축하기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공극들이 140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37년을 운영을 가동하는 발전소가 잦은 고장들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주민들의 불만을 쌓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빛원전의 좀 전향적인 태도 또 시대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좀 바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그 한빛원전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2025년, 2026년 이제 폐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더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 계획상 바뀌었죠. 바뀌어서 10년씩 각각 10년씩 더 연장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전국적으로 18개예요. 그 전국적으로 18개인데 뭐 한빛 1, 2호기가 우리랑 가까우니까 2개가 있고 이것도 10년 더 연장해서 쓰겠다. 저는 10년 더 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10년 후에 더 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정치적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또 아니 물론 이제 10년을 더 쓸 만큼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안전하다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공급도 뭐 140개가 있다고 하고 뭐 벌집 원전이라는 거는 별칭도 붙어 있을 정도로 불안한데 이걸 또 10년 더 쓰겠다라고 하고 현 정부는 어찌됐든 원전을 우리나라의 주력 에너지로 사용하겠다.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비중도 그래서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부가 이대로 오염수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될 텐데
의원님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신뢰,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깜깜이 그리고 밀어붙이식이었고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하시네요. 이런 행태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투명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는 거고요. 정부가 이제 좀 더 전향적으로 원안이라든지 한비던전 측이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라북도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게 고창 부안의 일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서도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나서준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나 한비던전에서도 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자꾸 이제 작은 지자체의 일로만 치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더 인식을 개선하고 방사능 유출이 되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 개선으로 한 목소리를 내준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뭐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네, 의회에서는 늘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김관영 도지사님과도 이제 면담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또 이번에 100만 릴레이 선언에 함께 동참을 하실 정도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 적극 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대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문재인 총장님.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걸 저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원전은 과연 안전한가? 이것부터 좀 점검도 저는 이 시점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폐로가 안 됐어요. 폐로 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염수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30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표시제, 이력제 이런 부분도 정말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은 수산물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한 개를 검사해요. 그거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좀 절차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네.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생선을 사랑하는 정상 기자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서 이물질 하나만 나와도 큰 난리가 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바로 그런 시대성을 좀 반영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